트럼프가 탄핵 위기에 섰습니다. 트럼프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지지율 반등을 위해 한국을 제물로 삼성의 목을 조르다가 나스닥은 폭락했고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줄줄이 생산을 멈췄습니다. 이게 다 고작 한국 때문이라고요? 대만도 736조 원 들고 와서 무릎 꿇었는데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트럼프가 관세 100% 때리면 삼성이고 SK고 다 항복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 기업 하나가 미국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몰게 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15년간 월스트리트 저널 아시아 특파원으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공항 라운지에 앉아 이 이야기를 녹음하고 있죠. 2026년 1월 20일,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어요. 영하 5도였죠. 하지만 공항 안은 뜨거웠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붐볐어요. 저는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비즈니스 라운지 앞에 검은 정장 차림의 서양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최소 30명은 되어 보였어요. 그들은 모두 급하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가 뒤섞여 들렸습니다. 저는 한 명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그 남자가 저를 힐끗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삼성 미팅이요. 긴급 건이라서요. 그리고는 다시 전화기에 매달렸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삼성 미팅이라고요?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움직인다는 게 이상했어요.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에 올랐습니다. 기사님한테 서울 시내 호텔로 가달라고 했어요. 차가 출발하자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뉴욕 본사에서 온 메시지가 10개 넘게 쌓여 있었어요. 전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 반응 빨리 취재. 관세 100% 발표됐어. 대만처럼 굴복하는 거 확인해. 독점 기사 만들어. 저는 메시지를 읽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본사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사흘 전 미국에서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마이크론 공장 착공식에서 폭탄 발언을 한 거예요. 메모리를 만드는 기업은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특정 기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었죠.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타이밍이었어요. 바로 며칠 전인 1월 15일, 미국과 대만이 관세 협정을 체결했거든요. 대만은 2,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736조 원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그 대가로 미국은 대만산 반도체 관세를 20%에서 15%로 낮춰줬습니다. 전 세계가 이 뉴스를 주목했어요.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면 관세를 깎아주겠다. 투자 안 하면 100% 관세다. 거래 구조가 선명했죠. 저는 이 공식이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대만도 결국 무릎 꿇었잖아요.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 TSMC조차 애리조나에 두 번째 공장 부지를 매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한 거예요. 한국이 대만보다 강할 리 없었습니다. 택시가 한강을 건넜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고층 빌딩들에서 불빛이 반짝였죠.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빌딩들 중에 삼성 본사도 있겠지. 내일이면 그곳에서 항복 선언을 듣게 될 거야. 저는 그렇게 확신했어요. 15년간 아시아 경제를 취재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아시아 기업들은 결국 미국 앞에서 고개를 숙인다는 거예요.
일본이 그랬고 대만이 그랬습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었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켰어요. 미국 뉴스 사이트들을 확인했습니다. CNN, 블룸버그, 로이터, 전부 같은 톤이었어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 미국 관세 압박의 굴복 예상, 대만 모델 따를 듯 투자 확대 불가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렇죠. 모두가 같은 생각이에요. 저는 WSJ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일 삼성 본사 방문 예정. 공식 입장 확보하겠음. 독점 인터뷰 시도 중. 답장이 바로 왔어요. 좋아 마이클. 내가 15년간 쌓은 인맥 총동원에 이번 기사로 한국 기업들. 무릎 꿇리는 거 제대로 보여줘. 일면 톱 기사감이야.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일면 톱이라고요. 15년 경력의 하이라이트가 될 기사였어요. 퓰리처상도 노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앞에 굴복하는 순간을 생생하게 포착하는 거죠. 역사적인 기사가 될 겁니다.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오전 9시 삼성 본사 방문, 오후 2시 SK하이닉스 관계자 미팅, 저녁 7시 본사의 1차 기사 송고.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잠들기 직전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뉴욕타임스 속보였어요. 러트닉 상무장관, 대만 반도체 공급망 40% 미국 이전 목표 밝혀. 저는 기사를 클릭해서 읽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공개석상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대만 반도체 공급망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기사는 이어졌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비슷한 압박이 가해질 것임을 시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하며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40%라고요. 엄청난 숫자예요.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았습니다. 대만이 736조 원을 약속했잖아요. 한국도 비슷한 금액을 들고 오면 되는 거죠. 돈 문제였습니다. 결국 다 돈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얼마를 제시할지, 미국이 얼마를 요구할지, 협상의 구도가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최전선에서 취재할 겁니다. 15년 경력의 정점을 찍는 기사를 쓸 거예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내일 아침 제가 목격하게 될 광경이 제 모든 예상을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거요. 한국은 대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게임을 하고 있었죠.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뉴욕 본사에서 온 문자였어요. 대만 TSMC 후속 기사 나왔어. 확인해봐. 저는 서둘러 노트북을 켰습니다. 블룸버그 속보가 떠 있었어요. TSMC 웨이저 회장, 애리조나 두 번째 부지 매입 확인.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웨이저 회장은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애리조나에서 두 번째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엇을 하려는지에 대한 힌트죠.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애리조나에서 공장을 세우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만의 2배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2배라고요? TSMC조차 미국에서 공장 짓는 게 쉽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침 8시 호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택시를 잡으려고 밖으로 나가는데 이상한 광경이 보였어요. 로비 한쪽에 서양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공항에서 본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전화기에 매달려 있었죠. 저는 한 명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어느 회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50대로 보이는 백발의 독일인이었습니다. 폭스바겐입니다. 구매 담당 이사죠.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폭스바겐이라고요? 자동차 회사가 왜 한국에?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반도체 때문이죠.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끊길까봐 긴급 미팅 잡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전화기를 귀에 갖다 댔습니다. 저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기사님한테 삼성전자 서초 사옥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차가 출발하자 저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CNN에 새 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1월 15일 미국 대만 관세 협정, 투자 관세 교환 모델 확립. 기사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대만은 2,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736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어요. 그 대가로 관세가 20%에서 15%로 낮아졌죠. 게다가 대만 정부는 추가로 2,500억 달러 규모의 신용보증까지 제공했습니다. 중소협력업체들이 미국에서 사업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였어요. 저는 숫자를 계산해 봤습니다. 736조 원이면 얼마나 큰 돈일까요? 한국 GDP의 몇 퍼센트나 될 겁니다. 엄청난 금액이에요. 하지만 대만은 그 돈을 냈습니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요.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저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걸어가 명함을 내밀었어요. 마이클 톰슨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고요. 홍보팀과 미팅이 있어요. 데스크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었어요. 예약 내역이 없으신데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예약이요. 저는 어제 이메일 보냈는데요. 직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예약이 없으시면 대기하셔야 합니다. 저쪽 소파에 앉아 계세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를 소파에 앉혀놓고 기다리라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WSJ 아시아 특파원이에요. 15년 경력이고요. 직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사 규정입니다. 저는 할 수 없이 소파로 걸어갔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커피 한 잔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로비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대부분 서양인이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옆에 앉은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회사세요? 그가 대답했어요. 애플입니다. 구매 담당 부사장이고요. 3일째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3일이요. 애플 부사장이 3일째 로비에서 대기한다고요? 그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없으면 아이폰 못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3시간이 지났을 때 비서가 나타났습니다. 톰슨 기자님, 죄송합니다만 오늘 미팅은 어렵습니다. 홍보팀이 다른 일정으로 바빠서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3시간을 기다렸는데 미팅 취소라고요?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에 예약하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요. 대신 공식 입장만 하나 주세요. 관세 100% 발표에 대한 삼성의 입장이요. 비서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관세 관련해서는 논평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건물을 나왔습니다. 화가 났어요. 15년 경력 기자를 이렇게 취급하다니.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대만은 관세 협정 체결하자마자 언론에 적극 알렸어요. 투자 규모도 공개했고 TSMC 회장도 직접 나서서 발표했죠. 근데 한국은요. 침묵입니다. 아무 말도 없어요. 이게 무슨 전략일까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삼성 측 공식 입장 확보 실패, 논평 거부, 침묵으로 일관.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침묵이라고? 그럼 협상 중이라는 뜻 아냐? 계속 파고들어. 내부 정보원 찾아봐.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부 정보원이라. 15년 동안 쌓은 인맥을 뒤져봐야겠어요. 휴대폰을 들고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문자가 하나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내용을 확인했어요. 내일 오전 10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삼성 내부 자료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누구지? 하지만 일단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습니다. 장소 알려주세요. 다음 날 아침 9시 반, 저는 강남역 근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손님도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10시 정각,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자가 들어왔어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제 테이블로 걸어왔어요. 톰슨 기자님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반도체 업계 애널리스트입니다.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는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익명 제보자군요. 그가 서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숫자입니다. 그가 봉투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미국 정부도 모르는 숫자예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문서가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HBM 반도체 수율 비교 분석. 저는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HBM3 수율 87%, SK하이닉스 HBM3 수율 85%, 마이크론 HBM3 수율 8%.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8%라고요? 마이크론이 겨우 8%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미국 유일의 메모리 기업인 마이크론은 HBM 양산 능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이라는 표가 나왔어요. 한국 기업 95%, 기타 5%. 95%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HBM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대체할 업체가 없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대체 생산 소요 시간, 마이크론 기준 최소 3년, TSMC, 파운드리 전환 시 최소 4년.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입이 벌어졌어요. 3년이라고요? 마이크론이 삼성 수준에 도달하려면 최소 3년이 걸린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HBM은 D램 칩을 수직으로 쌓는 기술입니다. 8단, 12단으로 쌓는데 한 층이라도 불량 나면 전체가 불량이에요. 수율 관리가 정말 어렵죠. 삼성과 SK는 10년 넘게 이 기술을 개발해 왔어요. 마이크론이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문서를 내려다봤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럼 미국은 대안이 없다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당장은요. 그래서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가 다 한국 반도체에 목을 메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2026년 투자 계획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내용을 읽었습니다. 삼성전자 용인 국가산단 투자 규모 연간 18조 원, 평택라인 증설 투자 12조 원, 총 30조 원대 투자 예상.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투자 16조 원, 청주 신규 시설 14조 원, 총 30조 원대 투자 예상. 저는 계산해봤습니다. 두 회사 합쳐서 60조 원이에요.
한국 돈으로요. 이미 이만큼 투자하고 있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네, 국내에서요. 용인과 평택은 지금 24시간 공사 중입니다.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왔거든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미국에 추가로 투자할 여력이 있나요? 그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그게 문제죠. 미국은 한국 기업들한테 메모리 공장을 미국에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근데 이미 국내 투자로 자금이 다 묶여 있습니다. 저는 다음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삼성전자 텍사스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SK 하이닉스 인디애나 첨단 패키징 팹. 이미 투자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메모리 웨이퍼 생산이 아니에요. 파운드리는 위탁 생산이고 패키징은 후공정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메모리 칩 자체를 미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D램이랑 HBM을 미국에서 생산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미국은 완전히 새로운 공장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메모리 공장 하나 짓는데 최소 20조 원은 들어요. 지금 한국 기업들은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저는 문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TSMC 사례 분석이라는 페이지가 나왔어요. 내용을 읽었습니다. TSMC 웨이저 회장 발언. 애리조나 공장 건설 시간은 대만의 2배. 복잡한 행정 절차로. 비용 증가 및 일정 지연. 심지어 TSMC조차 미국에서 고전하고 있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네. TSMC는 매출 총이익률이 60%가 넘는 초우량 기업이에요. 그런데도 미국 투자가 부담스럽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하물며 협력업체들은 어떻겠어요? 뉴욕타임스도 보도했어요. 중소협력업체들의 이익률은 훨씬 낮다고요. 미국 투자는 이들에게 훨씬 큰 위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만도 쉽지 않은데 한국은 더 어렵겠군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결론이라는 제목 아래 한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 반도체는 대체 불가능하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대체 불가능. 그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기자님, 대만과 한국은 다릅니다. 대만은 관세 깎아달라고 736조 원 들고 갔어요. 근데 한국은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뭔가요? 그가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은 침묵하고 있죠.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87% 대 8%, 95% 점유율, 3년 대체 시간, 각 30조 원 국내 투자.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어요. 저는 처음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숫자가 진짜라면요? 미국이 착각하고 있는 거라면요?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받은 문서들을 다시 펼쳐놓고 확인했어요. 숫자들이 계속 눈에 밝혔습니다. 87% 대 8%. 이 격차가 진짜라면 미국은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뉴욕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삼성 SK 내부 자료 입수, 충격적인 수치 확인, HBM 수율 격차 심각, 추가 확인 필요. 답장이 10분 만에 왔어요. 수치 출처 확실해. 익명 제보자 믿을만해. 1차 확인 후 기사화 진행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출처 확인이라. 어떻게 확인하죠? 삼성은 저한테 말도 안 하는데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톰슨 기자님이십니까?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한국어 억양이 있었지만 영어는 유창했어요.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삼성전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입니다. 문서 한 통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삼성에서 먼저 연락을 해오다니. 이메일 주소를 불러줬어요. 감사합니다. 5분 내로 받으실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어요. 정말 5분 후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삼성전자 공식 이메일 주소였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공식 통보서.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PDF 문서였어요. 첫 페이지에 삼성 로고가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제목을 읽었어요. 북미 지역 긴급 공급 재조정 통보. 저는 본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귀 정부의 2026년 1월 20일자 관세 정책 발표에 따라 당사는 계약서 제7조 사항을 발동합니다. 소버린 리스크 조항 발동.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소버린 리스크가 뭐죠? 계속 읽었어요. 국가 차원의 정책 변경으로 인한 리스크 발생 시 우선 협상권은 자동 소멸되며 해당 물량은 글로벌 경매로 전환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경매라고요? 다음 문단을 읽었습니다. 귀 정부는 5일 이내에 관세 정책 재검토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일 이내 회신이 없을 시 북미 할당 물량 50만 개는 2026년 1월 26일 자정을 기해 글로벌 경매 시스템으로 자동 이전됩니다. 저는 문서를 다시 읽었어요. 5일이라고요? 5일간의 최후 통첩.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어요. 일방적인 통보.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 문단을 읽었어요. 참고로 2026년 1월 15일 체결된 미국 대만 관세 협정에서 대만은 2,500억 달러 투자 약속으로 관세 5% 인하를 받았습니다. 당사는 유사한 협상 구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원칙은 공급 안정성이며 정치적 압박은 소버린 리스크로 간주됩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대만 사례를 직접 언급했어요. 736조 원 투자한 대만 얘기를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 협상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한국은 협상할 생각이 없다는 건가요? 문서 하단에 연락처가 적혀 있었어요. 문의 사항은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전화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화도 안 받겠다고요? 완전히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뉴욕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이클, 무슨 일이야? 삼성에서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5일간의 최후 통첩이에요. 뭐? 최후 통첩. 편집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문서 내용을 설명했어요. 5일 안에 관세 재검토 안 하면 미국 물량 전부 경매로 넘긴다고 합니다. 편집장이 웃었습니다. 허세네. 전형적인 협상 전술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근데 편집장님, 만약 진짜라면요. 편집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짜일 리 없어. 삼성이 미국 시장 포기하겠어. 그건 자살행위야. 기사화하지 마. 한국의 블러핑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블러핑이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법률 용어가 빼곡했어요. 계약서 제7조, 소버린 리스크, 우선 협상권 소멸. 이건 변호사들이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그냥 협박장이 아니에요. 법적 효력이 있는 통보서였어요. 저는 노트북에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기사 초안을 쓰기 시작했어요. 삼성전자, 미국의 5일간 최후 통첩.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이걸 어떻게 써야 하죠? 허세라고 써야 하나요? 아니면 진짜 위협이라고 써야 하나요?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로이터 속보였어요. 클릭했습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 대만 반도체 공급망 40% 미국 이전 목표 재확인. 기사를 읽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대만 반도체 공급망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게도 적용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 합니다. 선택은 그들의 몫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40%라고요. 러트닉 장관은 진심이에요. 한국 공급망의 40%를 미국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다른 기사도 확인했습니다. 블룸버그였어요. 아시아 소사이어티 웬디 커틀러 분석, 관세는 협상 지렛대, 트럼프 행정부 전형적 수법. 기사를 읽었습니다. 웬디 커틀러 선임 부회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번 관세 정책은 재정 목적이 아닙니다. 산업 정책이자 협상 무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활용해 동맹국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관세를 깎아주겠다는 거래 구조죠. 대만이 그 첫 번째 사례고 한국이 두 번째가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웬디 커틀러는 통상 전문가예요. 그녀의 분석은 보통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대만과 한국이 같을까요? 대만은 736조 원을 들고 갔습니다. 관세 5% 깎아달라고요. 근데 한국은요? 통보서를 보냈어요. 5일 안에 답 안 하면 공급 끊겠다고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저는 아까 받은 내부 자료를 다시 펼쳤어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각각 30조 원씩 국내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용인, 평택, 청주. 스문의 시간 공사 중이에요. 미국에 추가로 메모리 공장 지을 돈이 없는 겁니다. 그럼 선택지가 뭐죠? 국내 투자 줄이고 미국으로 옮기는 건가요? 아니면 버티는 건가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였어요. 5일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D-5점 1월 26일 자정까지 남은 시간은 120시간. 저는 노트북에 타이머를 설정했어요. 째깍째깍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5일 뒤에 뭐가 일어날까요? 정말 삼성이 공급을 끊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에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번엔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대만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5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미국 정부는 침묵했고 더 삼성도 침묵했습니다. 저는 매일 뉴스를 확인했지만 관세 재검토 소식은 나오지 않았어요. 백악관도 상무부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1월 26일 마지막 날이었어요.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23시 55분. 자정까지 5분 남았습니다. 저는 손에 땀을 쥐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정말 끊을까요? 설마 진짜로요? 23시 58분.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블룸버그 속보였어요. 삼성전자 북미 할당 물량 경매 시스템 이전 개시. 저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삼성전자가 1월 26일 23시 58분을 기해 북미 지역 할당 물량 50만 개를 글로벌 경매 시스템으로 이전했다. 이는 5일 전 발표한 통보서의 내용을 그대로 실행한 것이다. 미국 정부로부터 관세 재검토 의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진짜였어요.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정말로 공급을 끊었어요. 자정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CNN, 로이터, 파이낸셜 타임스, AP. 전부 같은 내용이었어요. 삼성, 미국 물량 공급 중단, 글로벌 경매 개시, 독일, 프랑스, 일본 긴급 입찰. 저는 알림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로이터 기사를 열었어요. 독일 폭스바겐이 첫 입찰자로 나섰다. 5년치 물량 50조 원 규모의 현금 계약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르노와 일본 도요타도 입찰에 참여했다. 50조 원이라고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50조 원. 독일이 현금을 들고 달려든 겁니다. 다른 알림이 떴습니다. 엔비디아 CEO 긴급 성명 발표. 저는 클릭했어요. 젠슨 황 CEO의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엔비디아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 공급이 중단되면서 우리 AI 서버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예비 재고는 2주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는 미국 정부의 잘못된 판단 때문입니다. 관세 정책을 즉각 재검토해야 합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또 다른 알림이 떴어요. 마이크론 긴급 성명. 저는 클릭했습니다. 마이크론 CEO의 사진이 나왔어요. 성명서를 읽었습니다. 마이크론은 현재 HBM3 양산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수율은 8% 수준이며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대체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최소 3년의 기술 개발 기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8%. 익명 제보자가 준 자료가 맞았어요. 마이크론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뉴욕 본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받았습니다. 마이클, 지금 뭐 하는 거야? 편집장의 고함이 귓바퀴를 때렸습니다. 삼성이 정말 공급을 끊었잖아. 넌 블러핑이라고 했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예상 못했습니다. 예상을 못해. 넌 거기서 뭐 한 거냐? 편집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이 폭락하고 있어. 8% 빠졌어. 개장하면 더 떨어질 거야. 저는 노트북으로 나스닥 선물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었어요. 마이너스 8.2%.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편집장이 계속 소리쳤어요. 당장 삼성 가서 인터뷰 따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왔는지 물어봐. 협상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옷을 챙겨 입었어요. 새벽 1시였지만 움직여야 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삼성 본사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계속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알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애플, 아이폰 신제품 출시 무기한 연기, 테슬라, 자율주행 개발 일시 중단, AMD, 서버용 칩 생산 차질 우려. 미국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삼성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건물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저를 막았어요. 지금은 방문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긴급 취재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에요. 경비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예약 없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폭락하고 있다고요. 삼성 입장을 들어야 합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다른 경비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한 발 물러섰어요.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저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18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누군가 일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문이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삼성 홍보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긴급 인터뷰 요청, 공급 중단 결정 배경, 협상 가능성 여부.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켜자마자 충격적인 화면이 떴어요.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11.5%.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개장하면 더 떨어질 거예요. 저는 다른 뉴스도 확인했습니다.
GNBC였어요. 긴급 속보. 텍사스 테일러 삼성 파운드리 공장 및 인디애나 SK 패키징 팹 관련 질문 쇄도. 기사를 읽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과 SK가 이미 미국에 투자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는 메모리 웨이퍼 생산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파운드리는 위탁 생산이고 패키징은 후공정일 뿐이다. 미국이 필요한 건 D램과 HBM 칩 자체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그거였어요. 미국은 메모리 공장을 원했고 한국은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각 30조 원씩 국내 투자가 진행 중이었거든요. 용인, 평택, 청주. 스문의 시간 공사 중인 현장들. 거기에 미국까지 투자하려면 최소 20조 원이 더 필요했어요.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또 다른 알림이 떴습니다. 독일 언론 보도, 폭스바겐 50조 원 계약 거의 확정. 저는 기사를 열었어요. 독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삼성전자와 5년치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계약 규모는 50조 원으로 현금 선지급 방식이다. 독일 정부도 이번 계약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는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었죠. 5일간의 최후 통첩. 그 5일이 지났고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공급을 끊었어요. 미국은 한국을 너무 쉽게 봤습니다. 대만처럼 무릎 꿇을 거라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대만은 736조 원으로 관세 5%를 깎았지만 한국은 침묵으로 게임을 바꿔버렸어요. 아침 9시 30분 뉴욕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나스닥 지수가 떴습니다. 개장 1분 만에 마이너스 9%. 빨간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엔비디아 마이너스 18%, 애플 마이너스 14%, AMD 마이너스 16%.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개장 10분, 나스닥은 마이너스 10%를 돌파했어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는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떨어졌습니다. 30분이 지났을 때 마이너스 11.5%, 1시간 후 마이너스 12%.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뉴욕 본사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울렸을 때 받았어요. 마이클, 지금 당장 생방송 인터뷰 준비해. 편집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GNBC에서 현장 연결 요청 들어왔어. 30분 후 서울에서 생중계한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생방송이요? 지금요? 그래, 지금. 넌 현장에 있잖아. 삼성 공급 중단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설명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서둘러 샤워를 했어요. 정장으로 갈아입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30분 후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마이크를 달았어요. 뉴욕 스튜디오와 연결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이클,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좋아요. 10초 후 생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카메라에 빨간불이 켜졌어요. 지금 서울에서 마이클 톰슨 기자와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어요. 마이클, 삼성이 정말 미국 공급을 끊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자정을 기해 북미 할당 물량 50만 개가 글로벌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5일간의 최후 통첩이 그대로 실행된 겁니다. 앵커가 물었어요. 협상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삼성 측은 일체 논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이메일 답장도 없어요.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화면 한쪽에 나스닥 지수가 떴어요.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2.3%. 앵커의 목소리가 다급해졌어요. 마이클, 대안은 없습니까? 마이크론이 대체할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마이크론의 HBM 수율은 8%에 불과해요. 삼성은 87%입니다.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마이크론 스스로 인정했어요. 최소 3년이 걸린다고요. 그 순간 스튜디오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앵커가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신제품 출시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하단의 속보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애플, 아이폰 17 출시 무기한 연기, 반도체 공급 중단 여파. 앵커가 계속 읽었어요. 테슬라도 자율주행 개발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AI 칩 부족 때문입니다. 화면에 또 다른 자막이 떴어요. 테슬라, FSD 개발 중단, HBM 재고 소진. 저는 생방송 중이라는 걸 잊고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엔비디아 서버도 곧 멈출 거예요. 구글 데이터 센터,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전부 영향받을 겁니다. 한국 반도체 없이는 미국 빅테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앵커가 침을 삼켰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관세를 철회하거나 3년 동안 기다리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생방송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벗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에 알림이 쌓여 있었어요. 로이터 속보를 열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 삼성과 5년 계약 체결 확정, 50조 원 규모. 기사를 읽었어요. 폭스바겐은 27일 오전 서울에서 삼성전자와 공식 계약식을 가졌다. 계약 규모는 50조 원이며 5년치 반도체 물량을 선확보하는 내용이다. 독일 정부는 이번 계약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독일이 먼저 움직였어요. 미국 물량을 가져간 겁니다. 다른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GMBC였어요. TSMC 애리조나 공장, 즉각 대응 불가. 건설 기간 대만의 2배. 기사를 읽었습니다. TSMC 관계자는 애리조나 공장이 아직 본격 가동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설령 풀가동하더라도 메모리가 아닌 파운드리 생산이므로 삼성 HBM을 대체할 수 없다. TSMC 웨이저 회장이 이전에 밝힌 대로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 데는 대만의 2배 시간이 걸린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TSMC조차 못하는데 누가 하겠어요? 또 다른 알림이 떴습니다. 뉴욕타임스 긴급 분석 기사였어요. 클릭했습니다. 제목을 읽었어요. 중소협력업체. 미국 이전은 불가능에 가까워. 본문을 읽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대만 사례를 분석하며 이렇게 지적했다. TSMC의 매출 총이익률은 60%를 넘는다. 하지만 소재와 장비를 공급하는 수십 개의 중소협력업체의 이익률은 훨씬 낮다. 이들에게 미국 투자는 훨씬 큰 위험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삼성과 SK 주변의 협력업체들이 미국으로 이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저는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결국 돈 문제였어요. 대기업도 부담스러운데 중소기업은 어떻게 하겠어요?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편집장이었어요. 받았습니다. 마이클, 생방송 잘했어. 근데 한 가지 물어볼게. 네, 말씀하세요. 넌 정말 한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거리가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뭐? 독일이 50조 원 들고 갔어요. 프랑스랑 일본도 줄 서 있고요.
미국 물량은 이미 다 팔렸습니다. 편집장이 침묵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95%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대체 불가능합니다. 미국이 관세 철회에도 이미 늦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먼저 계약했거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나스닥 차트를 확인했어요. 장 마감 5분 전이었습니다. 최종 수치가 떴어요. 마이너스 12.1%. 2008년 이후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조 달러 증발했어요. 한국 돈으로 2,600조 원. 상상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다른 뉴스도 확인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 속보였습니다. 백악관, 긴급 대책회의 소집, 관세 정책 재검토 논의. 이제야 움직이는군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5일간의 시간이 있었어요. 미국은 그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저녁 7시 한국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KBS 메인 뉴스였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도 평소와 같이 정상 가동 중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평택 삼성 공장의 야경이 나왔습니다. 거대한 건물에서 붉은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즈문의 시간 가동 중이었어요. 다음 화면은 용인 SK 클러스터였습니다. 역시 불이 환했어요. 공사 현장도 보였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앵커가 계속 말했습니다. 두 기업은 올해 각각 30조 원씩 국내 투자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용인과 평택, 청주에서 증설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미국이 관세를 때리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은 멈추지 않았고 투자도 계속됐어요. 오히려 유럽이 돈을 들고 달려왔죠. 미국만 빠진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15년 경력 기자로서 이런 상황은 처음 봤어요. 동맹국이 동맹국을 이렇게 압박하다니. 그리고 압박받은 쪽이 침묵으로 게임을 뒤집어 버리다니. 대만은 736조 원으로 관세 5%를 깎았지만 한국은 공급을 끊어서 미국을 무릎 꿇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뉴욕 본사 대표 번호였어요. 이상했습니다. 편집장 개인 번호가 아니라 대표 번호라니.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받았습니다. 톰슨 기자님이십니까?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사팀 디렉터 캐서린 모건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인사팀이라고요? 잠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저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녀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감스럽게도 귀하의 고용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해고라고요? 왜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귀하는 삼성의 공급 중단 가능성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5일간의 최후 통첩을 단순한 허세로 판단했고 본사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WSJ의 신뢰도가 크게 추락했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편집장도 허세라고 했잖아요. 기사화하지 말라고 한 건 본사였어요. 죄송하지만 최종 판단은 현장 기자의 몫입니다. 귀하는 15년 경력의 베테랑 아닙니까? 더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이메일로 정리하고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2주치 급여와 함께 퇴직금이 입금될 예정입니다. 회사 자산은 모두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15년이 날아갔습니다. 하루아침에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함을 확인했어요. 정말 해고 통지서가 와 있었습니다. PDF 파일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어요. 고용계약 즉시 종료.
회사 자산 반납, 경쟁 금지 조항 유효.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15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다른 이메일도 확인했습니다. IT팀에서 온 메일이었어요. 회사 이메일 계정이 1시간 후 비활성화됩니다. 클라우드 접근 권한도 삭제됩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어요.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요.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경력도, 신뢰도, 미래도.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어요. 습관적으로요. CNN 속보가 떴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 국내 투자 계속 진행, 미국 관세에도 불구.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 계획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삼성은 용인 국가산단과 평택라인에 올해만 30조 원을 투자한다. SK하이닉스도 용인 클러스터와 청주에 30조 원 규모 투자를 집행 중이다. 양사 관계자는 미국 시장보다 글로벌 수요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각 30조 원씩이라고요. 총 6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데 미국은 더 내놓으라고 했어요. 메모리 공장을 미국에 지으라고 압박했죠. 불가능한 요구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자금을 총동원해서 국내 설비에 쏟아붓고 있었거든요. 다른 기사도 확인했습니다. 로이터였어요. 한국 기업, 미국 선택적 협력 입장, 파운드리 패키징만 투자. 기사를 읽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의 텍사스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과 SK의 인디애나 패키징 팹 투자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메모리 웨이퍼 생산은 한국에서만 진행한다는 게 양사의 입장이다. 미국이 원하는 건 메모리 칩 생산인데 한국은 그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기였어요. 받았습니다. 마이클, 소식 들었어. 괜찮아.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벌써 소문났어요? 업계가 좁잖아. WSJ에서 해고됐다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뭘 해야 하죠? 15년 경력이 날아갔는데요. 다른 언론사가 저를 받아줄까요? 아마 어렵겠죠. 삼성 사태를 오판한 기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테니까요. 오후 3시,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과 노트북, 그게 전부였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뉴욕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돌아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더 할 일이 없었거든요. 공항 라운지에 앉았습니다. 출발까지 2시간 남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마지막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블룸버그 속보였어요. 트럼프 대통령, 관세 왕 전략 한국에선 역효과. 기사를 읽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를 관세 왕이라고 칭하며 관세를 협상도구로 활용해왔다. 대만에서는 성공했다. 736조 원 투자를 약속받았고 관세를 5% 낮춰줬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 협상 대신 공급 중단을 선택했고 미국은 대안 없이 경제 위기를 맞았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효과라는 표현이 정확했어요. 트럼프의 관세 전략은 대만에선 먹혔지만 한국에선 안 먹혔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대만과 한국의 차이가 뭐죠? 숫자였습니다. 대만 TSMC는 매출 총이익률이 60%가 넘어요. 돈이 많은 거죠. 736조 원을 투자할 여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요. 이미 각 30조 원씩 국내에 투자하고 있었어요. 추가로 미국에 투자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공급을 끊는 것.
어차피 95%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 없어도 팔 곳은 많았죠. 독일, 프랑스, 일본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TV 화면을 봤습니다. 라운지에 걸린 대형 스크린이었어요. 한국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KBS였어요. 화면이 평택 삼성 공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밤인데도 불빛이 환했어요. 거대한 반도체 공장이 붉은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올랐어요. 즈문의 시간 가동 중이었습니다. 다음 화면은 용인 SK 클러스터였어요. 역시 밤인데 환했습니다. 공사 현장도 보였어요. 크레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한국 반도체, 야간에도 멈추지 않는 투자. 저는 그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반대편 화면을 봤어요. GNN이었습니다. 미국 뉴스였죠. 워싱턴 백악관을 비추고 있었어요. 지휘대가 모여 있었습니다.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화면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피켓, 글씨가 보였어요. 관세 철회하라. 반도체 위기 해결하라. 트럼프 물러나라. 자막이 떴습니다. 백악관 앞 시위 사흘째. 관세 정책 철회 요구. 저는 두 화면을 번갈아 봤습니다. 한국은 평온했어요. 공장은 돌아가고 투자는 계속됐습니다. 미국은 혼란스러웠어요. 시위가 일어나고 증시는 폭락했죠.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뉴욕타임스 분석 기사였어요. 클릭했습니다. 제목을 읽었어요. 대만은 투자로 답했고 한국은 침묵으로 이겼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침묵으로 이겼다.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협상 제안도, 투자 약속도 없었어요. 그냥 5일간의 최후 통첩을 보내고 실행했을 뿐이에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사를 계속 읽었어요. 대만 TSMC는 736조 원으로 관세 5% 인하를 받았다. 반면 한국은 공급을 끊었고 미국 경제가 무너졌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전략이 더 효과적이었다. HBM 시장 점유율 95%라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준다. 대체 불가능한 기술 앞에서 관세는 무용지물이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뉴욕행 비행기였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어요. 게이트로 걸어가며 뒤돌아봤습니다. 라운지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중 얼마나 많은 곳이 반도체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전부일 겁니다. 용인, 평택, 청주. 그곳에서 지금도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미국이 관세를 때리든 말든 상관없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륙했어요. 서울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15년 경력이 5일 만에 무너졌어요. 삼성의 5일간 최후 통첩처럼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삼성은 이겼고 저는 졌어요. 한국은 강했고 저는 약했습니다. 4단계, 8단계 본문 작성 최종. 8단계 각성과 인정, 기술이 곧 국력이다.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WSJ 기자는 아니었지만 기록은 남겨야 했어요. 15년 경력의 마지막 기사였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한 대가. 본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5일 만에 모든 것을 잃었다. 15년 경력, 신뢰, 미래. 삼성이 미국에게 준 시간과 똑같았다. 5일간의 최후 통첩.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삼성은 승리했고 나는 패배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대만처럼 생각했다. 관세를 때리면 무릎 꿇을 거라고 착각했다. 대만은 736조 원을 들고 와서 관세 5% 인하를 받았다. 우리는 한국도 같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다. 숫자가 달랐기 때문이다. HBM 수율 87% 대 8%, 시장 점유율 95%, 대체 생산기간 최소 3년. 이 숫자들이 모든 걸 말해준다. 한국 반도체는 대체 불가능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화면을 바라봤어요. 대체 불가능. 그 단어가 눈에 밟혔습니다. 계속 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대만 공급망의 40%를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에게도 같은 요구를 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미 각각 30조 원씩 국내에 투자하고 있었다. 용인, 평택, 청주. 추가로 미국에 메모리 공장을 지을 여력이 없었다. 선택지는 두 가지였다. 국내 투자를 줄이고 미국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버티거나. 한국은 세 번째 길을 택했다. 공급을 끊는 것.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 번째 길. 우리는 그 가능성조차 생각하지 못했어요.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5일이 지났다. 한국은 약속을 지켰다. 미국 할당 물량 50만 개가 글로벌 경매로 넘어갔다. 독일이 50조 원을 들고 왔다. 프랑스와 일본도 줄을 섰다. 미국만 빠졌다. 나스닥은 12% 폭락했다. 2008년 이후 최악의 하루였다.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가 줄줄이 생산을 중단했다. 마이크론은 수율 8%를 공식 인정했다. TSMC도차 애리조나 공장이 대만에 2배 시간이 걸린다고 토로했다. 대안이 없었다. 저는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대안이 없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계속 썼습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부회장은 처음에 이렇게 분석했다. 관세는 협상 지렛대다. 트럼프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하지만 며칠 후 그녀는 재평가했다. 한국은 대만과 달랐다. 관세는 기술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다. 러트닉 장관의 40% 이전 목표는 결과적으로 0%가 됐다. 한국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계속했고 유럽이 그 물량을 가져갔다. 미국은 완전히 고립됐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0%. 참담한 숫자였어요.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CNN 속보였어요. 클릭했습니다. 미국 의회 관세 철회 긴급 법안 통과.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국 하원은 28일 새벽 긴급 회의를 열어 한국산 반도체 관세 철회 법안을 통과시켰다. 찬성 387표, 반대 48표로 압도적이었다. 상원도 오늘 중 처리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대통령 서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저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1월 28일. 삼성이 공급을 끊은 지 이틀 만이었어요. 결국 미국이 무릎 꿇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독일이 이미 5년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노트북으로 돌아가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이제야 깨달았다. 대만은 투자로 답했고 한국은 침묵으로 이겼다. 736조 원 대 5일간의 침묵. 숫자는 한국이 적었지만 결과는 한국이 컸다. 왜일까? HBM 시장 점유율 95%. 이 숫자가 모든 걸 설명해준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기술이다. 10년 넘게 쌓아온 수율 87%. 3년 동안 대체할 수 없는 생산 능력. 이것이 진짜 국력이었다. 우리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렸다. 그리고 호랑이는 포효조차 하지 않고 조용히 미국의 숨통을 끊었다. 기사를 저장했습니다. 어디에 보낼지는 모르겠어요. WSJ는 이미 저를 해고했으니까요. 하지만 기록은 남겨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음료 드릴까요? 위스키 주세요. 승무원이 작은 병을 건넸습니다. 저는 플라스틱 컵에 따라 마셨어요. 목구멍이 화끈거렸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어두웠어요. 태평양 한가운데였습니다. 한국도 미국도 보이지 않았죠. 휴대폰으로 마지막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블룸버그였어요. 한국 반도체, 유럽과 5년 장기 계약이 잇따라 체결. 기사를 읽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기업들과 5년 장기 공급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있다. 총 계약 규모는 120조 원에 달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물량이 빠진 자리를 유럽이 채우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국내 투자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 시장 복귀 여부는 불투명하다.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120조 원. 미국이 잃은 게 이 정도였어요. 다른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뉴스였어요. 연합뉴스였습니다. 클릭했습니다. 삼성 SK, 올해 국내 투자 60조 원 유지. 미국 관세 철회에도 계획 불변. 기사를 읽었습니다. 양사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철회와 무관하게 국내 투자 계획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용인 국가산단, 평택, 청주 등에서 증설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우리는 글로벌 수요에 집중한다며 특정 국가 정책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특정 국가 정책에 좌우되지 않는다. 미국을 정면으로 무시한 거예요.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씁쓸했어요. 술 때문인지 상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아시아를 취재했어요. 일본, 대만, 한국. 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미국이 압박하면 아시아 국가들이 굴복하는 거예요. 플라자 합의 때 일본이 그랬고 반도체 협정 때 대만이 그랬습니다. 한국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달랐어요. 왜였을까요?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기술이었습니다. 일본은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만들었어요. 대체 가능했습니다. 대만은 파운드리였죠. TSMC가 컸지만 삼성도 인텔도 있었어요. 근데 한국 HBM은요? 95% 점유율. 대체 불가능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저장해둔 숫자들을 확인했어요. 삼성 HBM 수율 87%, 마이크론 8%, 한국 시장 점유율 95%, 대체 생산 기간 3년, 각 30조 원 국내 투자. 이 숫자들이 게임을 바꿨습니다. 관세 100%가 무색해졌어요. 아무리 높은 관세를 때려도 대안이 없으면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미국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 진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난기류였어요. 안전벨트 사인이 켜졌습니다. 저는 벨트를 확인했어요. 이미 매고 있었습니다. 흔들림이 계속됐습니다. 마치 제 인생처럼요. 5일 만에 모든 게 뒤집혔어요. 삼성의 5일간 최후 통첩. 그 5일이 미국 경제를 무너뜨렸고 제 경력도 무너뜨렸습니다. 난기류가 멈췄습니다. 비행기가 다시 안정됐어요. 하지만 저는 안정될 수 없었습니다. 뉴욕에 도착하면 뭘 해야 하죠? 새 직장을 찾아야 하나요? 누가 저를 고용하겠어요? 한국 반도체 사태를 오판한 기자료로. 마지막 알림이 떴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사설이었어요. 클릭했습니다. 제목을 읽었습니다. 기술이 정치를 이긴 시대. 본문을 읽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사태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린다. 과거에는 정치가 경제를 지배했다. 미국이 압박하면 기업들이 굴복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기술이 대체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하면 정치적 압박은 무력해진다. 한국의 HBM 기술이 그 증거다. 10년 넘게 쌓아온 수율,
95% 시장 점유율, 3년의 진입 장벽.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시간으로만 만들어진다. 미국은 이 교훈을 값비싸게 배웠다. 저는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기술이 정치를 이긴 시대.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트럼프는 관세왕이라고 자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 앞에서 그 왕관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제가 쓴 기사를 확인했어요.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나는 15년 경력을 잃었다. 하지만 하나를 배웠다. 21세기에는 기술이 곧 국력이다. 관세도, 정치도, 군사력도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이길 수 없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다. 조용히, 하지만 명확하게.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 이름을 입력했어요. 한국을 과소평가한 대가. 저는 이 기사를 개인 블로그에 올릴 겁니다. WSJ는 저를 버렸지만 진실은 남아야 하니까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멀리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동쪽 하늘이었습니다. 곧 해가 뜰 겁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겠죠. 한국에서는 평택과 용인의 공장들이 여전히 돌아가고 있을 거예요. 붉은 불빛을 밝히며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을 겁니다. 미국의 관세와 상관없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어요. 5일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삼성의 5일간 최후 통첩을 지켜보느라요. 그 5일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미국은 무릎 꿇었고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얻었습니다. 깨달음이요. 기술이 곧 국력이라는 것. 10년의 연구개발이 736조 원보다 강하다는 것.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 한국이 저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